나는 달리고 싶다. 오늘 2부 2회 역시 지난 시간과 같이 이승일 한국장애인식개선 교육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센터장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네. 벌써 2025년 새해가 됐잖아요. 그러게요. 네. 올해 목표나 또 계획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2025년도는 아직 그 계획을 다 세우지는 않았지만 일단 센터의 운영에 관련돼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합원 수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휠체어 타는 장애인들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의 인원수를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필요성이 좀 있어 갖고요. 네. 한 20명 정도 네. 전국적으로 휠체어를 타지 않고 네.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 강사를 좀 모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는 어렴풋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애 유형을 좀 다변화하겠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지난 1회에서 센터장님의 중도 장애 이야기를 듣고 또 이걸 어떻게 디디고 일어서셨는지, 그리고 장애 인식 개선 강사라는 일을 하게 되기까지의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국에서 등록돼 있는 장애인 인구가 약 260만 명을 넘었잖아요. 네. 전체 인구 가운데 약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죠? 지금 흔히들 5%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 5%가 솔직히 확 와닿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 집 모양의 그림을 20채를 그려놓고 네. 그 중에 5%한 채가 장애인 가구다. 뭐 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돼 있는 장애인 인구기 때문에 등록되지 그렇죠. 않은 인구까지 합하면 이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알 수가 있고요. 이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뭔지, 그리고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과정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절차를 쭉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일단 그 동사무소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뭐 행정복지센터 뭐 이런 식의 명칭을 쓰고 있는데, 네. 거기 가서 상담을 받고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예, 그 진단서 발급을 받고 아까 동사무소라고 설명드렸던 복지센터에 다시 접수를 하게 되죠. 네. 우리나라에는 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서류 심사가 들어갑니다. 그 서류 심사를 할 때 이제 그 자문회의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 자문회의에서 또 심사를 이제 거쳐서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그 결과를 통보를 해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신청인한테 복지카드 나왔으니까 가지러 오세요 라고 이제 연락을 주게 되죠. 네. 이러한 과정들이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이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 생활이 한 6개월 정도 지속돼야지 된다라는 전제는 있습니다. 네, 의사소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이렇게 장애 유형, 뭐 나이, 성별 이런 실태들을 주기적으로 정부에서 쭉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고 또 어디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걸까요? 일단 정부에서 조사를 하는 건 결국은 지원책을 마련을 하겠다라는 그 저변에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라,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실태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장애인 실태 조사를 통하면 이제 그 다양한 데이터가 수집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책도 개발하고, 네. 그리고 예산, 네. 무엇보다 중요한 돈을 이제 또 어느 정도 이 정책에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예산도 배정하고, 네.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 같은 이런 홍보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네.
장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도 네.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 인구 가운데 후천적인 이유로 장애인이 되시는 비율이 무려 88% 가량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후천적 이유로 장애인이 되신 분들이 겪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그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네. 일단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살 충동 이런 거. 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네. 그 심리 상담 같은 그런 과정들. 그래서 정신적 지원 프로그램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 여의도에 있는 이룸 센터라는 장애인 단체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높은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주변의 그 식당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이질감이나 좀 뭔가 편견이나 차별이나 이런 게 좀 덜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항상 받거든요. 네. 갈 때마다. 그게 왜 그러냐? 결국은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에 장애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네. 맨날 보면 오늘도 휠체어 탄 장애인을 보고 어제도 봤고 앞으로도 쭉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저들이 뭘 요구하는지 저들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는 의자를 하나 빼주면은 뭐 그냥 똑같이 식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 사회적 통합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네. 장애인 고용공단이라는 기관에서 열심히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장애인들이 이 일자리를 잡는 건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의료기관에 장애인들이 접근하는 것도 대학병원 빼고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의료인들의 그 장애인식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이 의료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보 제공, 정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정보 제공도 뭐 시각장애인에게, 청각장애인에게 이런 특히나 정보 제공에 있어서 약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강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지원들이 아직까지 더 절실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2006년에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 센터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소개 좀 해주시죠. 장애인 권리 협약 참 굉장히 중요한 협약인데요. 네.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그러니까 유엔에서 정한 룰, 법칙, 규정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뭐 거기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권고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각 나라들이 그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나라 형편에 맞는 형식으로 최대한 그 권고에 맞게끔 네. 이제 또 규정이나 뭐 그 법이나 이런 걸 또 만들죠. 그런 것들의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장애인 권리 협약인데요. 네. 안의 내용을 좀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차별 금지, 차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권리 보장해라. 그리고 접근성도 보장해라. 사회 참여도 보장하고 네. 정책적 접근도 보장하고 그런 것들을 다 가이드를 주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마련해 주는 협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장애인 인권 상황이 아직까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이 방금 말씀해주신 장애인 권리 협약에는 북한도 2013년도에 서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내용만 잘 지켜도 사실 장애인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장애인 권리 협약 같은 내용들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 센터장님께서 지금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센터도 하시고 또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다른 분들도 강사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데 인식 개선 교육이 왜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식개선 교육은 일단 첫 번째는 차별과 편견 해소. 네. 예, 아직까지 또 차별과 편견이 만연해 있는 사회임에 뭐 틀림이 없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놓고 봤을 땐 저는 뭐 사람들이 나빠서 못돼서 일부러 장애인을 차별하고 편견한다 그렇게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회적 통합 아까 위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함께하는 그런 어울림 사회가 만들어지면 차별과 편견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이 함께하는 어울려 사는 사회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법적으로 그 5대 법정 의무 교육이나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공무원들이나 우리 그 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라라고 해서 아직은 의무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자리를 잡게 되면 저는 조금씩 그래서 지금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이런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그들이 성인이 된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 사회가 많이 좋아질 거다. 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한국에서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깐요. 한국에서 장애인 복지법이 처음 생긴 게 1952년이더라고요. 이후에 좀 경제 발전이라든지 인식 개선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지면서 장애인 정책들도 지금은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은데요. 네. 큰 전환을 이뤘던 정책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장애인복지법 제정 1952년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게 1988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네. 요약하자면 장애인 고용 의무화입니다. 네. 장애인을 고용해라 라는 얘기가 이제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건 뭐 그 법령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라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만들어져서 이 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장애인권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고 앞으로도 더 많이 향상될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 장애인 접근성은 뭐 대표적으로 공공수단, 교통수단, 수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버스를 탈 수 있게 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게 하고 열차를 탈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데요.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교통과 관련돼서 이 저상버스 아까 저상버스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그 저상버스가 지금 그 인도가 저희가 그 도로에서 인도의 높이가 15cm 이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상버스에서 그 경사로를 내리면 휠체어가 스스로 올라가기에 너무 경사가 가파르니까 인도를 15cm 이상 20cm 이하로 높여라라고 바꿨어요. 개정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저상버스에 탑승하는 그 휠체어 사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네.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회적 환경들이 개선이 되어진다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지원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사회 활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재활치료나 의료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을 지원해 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그 장애인의 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그 개인 활동 지원이 있고요. 네. 개인 활동 지원은 이제 기본적인 생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걸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외출 지원도 있습니다. 이게 밖에 나갔을 때 이제 함께 이동하면서 이제 지원해 주는. 네. 그리고
사회적 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회적 활동 지원은 이제 여가 활동, 문화 행사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아마 네. 바우처 같은 그 포인트를 지급을 해줘서 그걸로 이제 문화 행사나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포함이 될 겁니다. 예. 네. 이러한 세세한 지원들이 장애인들의 행복감을 느끼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센터장님께서 특히 이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이동권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지실 거고 네. 계속 활동을 해주실 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동권은 네, 매우 중요하죠. 예. 이게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이동권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그만큼 장애인으로서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데는 큰 불편이 따르는데요. 서울에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한 700여 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중증장애인 250명당 한 대 기준으로 마련이 돼 있어서 네. 더 이상 차 대수를 늘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입장인데 네.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뭐 1대1로 해라 뭐 이러는 거는 이제 저희의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50명당 한 대 정도는 좀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센터장님과 같은 분들께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또 다양한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권 외에도 정부와 사회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은데요. 특히 소득 보장,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 전체의 44%에 달할 정도로 많은 장애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장애인들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라는 이런 법률이 생기기도 했지만 일하고 싶은 장애인들이 마음껏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더 노력해야 되겠죠?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이동권이 무엇보다 기본이 돼야 되는데요. 네.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좀 이 기업들이 오픈 그 열린 마음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좀 법정 의무 고용률만큼만이라도 100%좀 지켜준다면 장애인도 일상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 장애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더 뒷받침이 된다면 정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이승일 센터장님이 모습이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다가왔고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과 좋은 감사합니다. 메시지를 전해주실 것 같은데요.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또 네. 비장애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뭐 제가 주제넘게 무슨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좀 뭐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회를 주셔서 좀 뭐 말씀을 전달을 드리자면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쉽지 않다 그래서 꿈과 목표를 포기하면 그 쉽지 않은 거는 아예 그냥 못하는 걸로 돼버리기 때문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본인이 원하는 바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또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바랄게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나는 달리고 싶다. 제2부 넘어져도 괜찮아 2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승일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방성원 최국화였습니다. 제3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